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8월 13일 주산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12%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양증시 크게 상승 없이 코스피는 부합 정도 마무리되었고요. 코스닥은 좀 이제 하락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300억 정도 매수하였고 기관 투자자는 630억 정도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투자자 모두 크게 움직임은 없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1,700억, 기관 투자자 680억 매도하면서 양매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2,620선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V자로 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며칠 좀 더 이 분위기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1,3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전날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인 매수를 진행했고요. 한번 이제 경기 침체 우려로 그다음에 엔캐리로 계속해서 이탈하던 물량은 다행히 지금 3일째 크게 이탈 없이 진행 중입니다.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630억 매도를 했고요. 금융투자 그 이외에 다른 투자자들도 조금 매도하면서 매도가 진행되었는데 크게 많은 물량 아니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이고요. 코스닥은 1% 정도 이탈을 하였습니다. 올라가다가 조금 꺾였기 때문에 크게 여기서 대세를 움직일 만한 움직임은 아니었기 때문에 좀 천천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깊게 골을 파고 좀 올라온 상황인데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지 며칠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700억 정도 매도했고 기관 투자자 680억 양매도 진행되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8월 7일부터 13일까지 바짝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지금 680억 정도 매도하였고 나머지 투자자들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매도를 시작했고 이 매도세가 꾸준히 이어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시는 다우 나스닥은 보합 수준이고요. 니케이는 3% 정도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니케이가 지금 이제 코스피처럼 좀 반등을 하면서 좀 올라가는 분위기였는데요. 아직 코스피는 크게 더 올라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흐름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그 MSCI 리밸런싱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8월 말까지에 대한 움직임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1372원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바닥 라인 지지하면서 고점 라인 저항을 받으면서 계속 그 구간 안에 갇혀 있습니다. 1300원, 1370원 정도 수준에서 큰 움직임 없이 진행 중이고요. 이 정도 수준에서 큰 변동 없다면 지금은 증시에 대해서도 크게 영향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계속해서 환율은 떨어져야 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보합 수준이죠. 미국 증시 보합 수준이고요. 유럽 증시도 한 0.02%네요. 크게 움직임 없이 보합 수준입니다. 미국 증시, 그 다음에 유럽 증시 모두 큰 움직임이 없는 상황.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가 79.7달러,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2.1달러 수준으로 국제유가는 조금 더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천연가스도 2.1달러 수준에서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변화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3.9% 수준으로 조금 더 하락하면서 진행 중이고요. 계속해서 이 추세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변동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에 대한 분위기는 경기 침체보다는 조금 이제 서서히 연착륙을 하는 분위기로 형성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크게 이 증시가 부담감을 가졌던 그런 이 상황이었는데 다시 한번 이번 주는 좀 회복을 하는 분위기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지표가 크게 완전히 급반등을 하지 않고 적절하게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진행된다면 9월 달에 금리가 한 0.25%씩 조금씩 떨어지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진행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미국의 11월 달 대선까지 좀 이제 변수가 있긴 하지만 그 변수가 끝나더라도 결국에는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시작되는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계속 이어가는
그런 분위기로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증시 살펴보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90원 상승해서 1.04% 하락했고요. 18,15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올라갔다가 지금 후반에 좀 떨어지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코스피도 크게 상승 없었기 때문에 요 정도 수준이면 그냥 별로 의미 없이 마무리되었다. 그래서 시간 외 거래도 별로 이 거래량도 거의 없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서서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의미 있는 움직임은 아니다. 그래서 평소에 움직이던 구간에서 다시 주가를 형성하고 있고 조금 더 상승이 필요하겠지만 증시도 크게 오늘 올라가지도 않았고요. 거래량은 300만 주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면 크게 우리에게 와닿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언제 증가하는지, 그리고 증가했을 때 한번 이제 치고 나가는지, 아니면 맨날 이제 그리는 쌍바닥 형태로 또 한번 꺾고 갈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21선 근처를 이제 터치하고 좀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60일선은 이제 옆으로 횡보하고 있고, 여기서 21선을 빠르게 치고 나가면서 위로 올라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량은 지금 감소할 대로 감소를 했고요. 여기서 한번 거래량을 증가시키면서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7만 주 정도 매도했고 기관 투자자는 2만 6천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최근에 큰 움직임 없죠. 매수 매도를 하루하루 번갈아 가면서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유율은 계속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2만 6천 주 정도 매수했는데요. 금융 투자가 3만 6천 주, 나머지는 큰 움직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 투자자 모두 별로 움직임 없이 진행이 되었고요. 18,000원 수준에서 그냥 유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수요일, 금요일 이틀 정도 남았는데 그 이틀 동안 주가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옵션 만기 때 잠깐 이제 급락을 하면서 쭉 줄어들었었는데요. 그 다음 날에 이제 다시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만 주 정도 증가해서 149만 주 정도로 이렇게 잔고가 형성이 되었고요. 8월 10일, 8월 13일에는 잔고가 얼마나 늘어날지 일단 천천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크게 움직임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공매도 잔고는 더 이상 크게 늘어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대차 잔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지금 오늘 상환이 81만 주 정도 되었고 체결은 2만 4천 주, 상환 70만 주 이상 지금 진행이 되면서 대차 잔고가 1240만 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고 자체가 점점 줄어들면서 진행되고 있고요. 전체 그래프로 본다면 지금 대차 잔고는 거의 최소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대차 잔고는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를 이제 더 이상 늘리지 않는다면 신규 공매도도 크게 늘어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매도 잔고를 늘리는 것도 주가를 누르기 위해서 늘린다라기보단 특정한 이유를 가지고 좀 움직인다라고 보고 지금은 별개로 좀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차 잔고와 공매도 잔고가 늘어난다고 해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은 먼 거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게 신경을 두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종목 상세는 아까 동일하게 지금 이제 외국인 추적 물량, 당일 물량 거의 동일하고요. 지금 21.27%로 외국인 보유율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래원은 특별하게 움직인 거래원은 없어 보이고요. 외국계로 보시면 그냥 시티그룹 정도 매수가 들어왔다. 크게 많은 매수 아니었고 지금 우리가 의미 있는 수치로 분석할 만한 데이터는 오늘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 차트는 다 확인했고 기술적인 부분들 확인했고 오늘 준비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해서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는 정반대를 겪고 있죠. 거대 야당, 그 다음에 여당이 완전히 이제 180도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코 원전 수출을 하면서 이제 거의 뭐 본계약 체결까지 5개월, 6개월 정도 남았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이제 우선 협상자 대상자 선정이면 본계약을 거의 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그걸 이제 본계약 될 때까지는 모른다라고 이제 좀 이 평가에 대해서 좀 폄하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면서 신경전을 계속 벌여갔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논쟁 중에 하나가 고준위 특별법이었죠. 그래서 신한울 3, 4호기 이제 재개화, 그 다음에 이제 고준위 특별법 합의, 그 다음에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들어가는 이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개수를 줄여라. 이렇게 이제 논쟁이 계속 이어갔었는데요. 신한울 3, 4호기는 이제 건설 제의가 되었고, 이제 고준위 특별법도 이번에 다시 한번 이 국회 합의안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이르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정 법률안을 발의를 하였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한 여야 합의안으로 이번에 발의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게 오는 28일, 8월 28일에 본회의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이전에도 여야가 합의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합의를 앞두고 이 합의가 진행되지 않았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8월 28일까지 가야지 저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뭐 참석을 하지 않는 등 좀 그런 식의 좀 이 소모적인 국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것도 이제 어떻게 또 이 흐지부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긍정적인 것은 지금 이제 8월 28일에 합의할 여지가 있다. 거의 합의안을 지금 이제 발의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뭐 크게 이제 이상이 없다면 통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체코 원전에 수출을 했을 때 이제 고준위 특별법으로 인한 이 걸림돌은 좀 없어진다. 그러니까 핵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국외 그죠 해외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그런 이 우려감들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설계 수명 내에서의 합의안이기 때문에 설계 수명이 연장되었을 때 핵 폐기물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처리할지 우리나라 이제 설계 수명이 줄어드는 그죠? 설계 수명이 만료하는 그런 이 원전들에 대해서 여당은 이제 연장을 하기 원하고 야당은 연장을 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10년 동안 멈출 수 있는 원전이 만약에 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10기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지금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이 개수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전 비중을 무작정 늘리는 것도 안 되지만 무작정 줄이는 것도 저는 반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적절한 지점을 찾아야만 하는 것이고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가 절대 재생에너지만 고집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심지어 이웃 국가인 중국도 친환경 가속화라는 명분 하에 2035년까지 원전 비중을 2배로 늘린다라고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어서 프랑스를 넘어서 이제 단독 2위까지 도달을 할 거다라는 것이고요. 원자력 발전 비중이 2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수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93기, 이전에 너무 많이 지어서 좀 그렇게 93기까지 있긴 하지만 중국도 그거를 엄청나게 따라가는 모양새이고요. 중국 땅덩어리 넓어서 괜찮지 않나라고 하실 수 있는데 중국이 뭐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동해안에 이렇게 쭉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원전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넓은 땅덩어리 중에 극히 오른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대도시들 대부분이 해안을 따라서 상하이, 베이징,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선전, 이런 그 다음에 푸젠성, 뭐 항저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꼭 땅덩어리가 넓다고 해서 저렇게 원전을 사람들이 밀집하고 있는 지역보다 멀리 떨어뜨려서 짓지 않는다.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국조차도 저렇게 20기까지 늘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탈탄소를 하면서 중국 내부적으로 이제 제조업에 대한 그런 이 정기적인 수요, 그다음에 이러한 첨단 산업에 들어가는 정기적인 수요가 확실하게 지금 중국 정부 차원에서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이 되었던 거고, 거기를 이제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주 엄청나게 많이 늘려야 된다. 그게 원전만 늘리는 것도 아니고 신재생에너지만 늘리는 것도 아니고 뭐든 간에 지금 다 늘려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네, 지금 뭐 짓기도 전에 계속해서 똑같은 쟁점으로 하나는 RE100을 해야 된다, 하나는 CF100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이 RE100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실리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네, 재생에너지가 100%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산업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그 RE100이라는 것은 좀 저는 수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RE100이 무조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가 아니어도 된다. 네, 해외 같은 경우는 화석연료를 이 화석연료를 통해서 공장을 운영하더라도 재생에너지를 구매해서 그거를 메워주기만 하면 된다. 그게 무슨 환경을 위한 RE100입니까? 그거는 그냥 재생에너지 100%에 대한 의의 자체가 틀렸다라는 거죠. 그냥 재생에너지를 가속화시키자라는 의미이지 재생에너지를 100%로 깔자 요 의미가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자체가 그냥 재생에너지를 가속화시키기 위한 정책인 것 뿐이고 이 CF100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도 필요하고 수소에너지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원전 에너지도 지금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좀 합리적인 선택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에 8월 28일에 저 법이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11차 전력소급 개본 계획이 올해 연말에 확정이 되면, 보고가 되고 이제 확정이 되면 이제 우리나라 국내 시장도 이 원자력 발전 관련한 기업들이 이제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코 원전도 본계약에 체결이 되고 웨스팅하우스 합의하고 국내 11차 전력소급 기본 계획에서 신규 원전 건설이 확정되면 이제 우리가 기대하던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거기에 맞게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한 그 관련 기업들이 힘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케일 파워죠. 경제성에서 계속 이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SMR부터 해가지고 경제성이 진짜 있냐 없냐.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 특히 NRC 표준 설계 인증받은 모델과 지금 이제 용량을 증가시켜서 77MW로 용량을 증가시킨 거는 NRC 인증을 아직 받지 않았다. 그걸로 계속 똑같은 공격을 받고 있죠. 근데 주가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위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존 호킨스 CEO가 77MW급을 내년에 NRC 승인을 마무리하는 타겟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렇게 표준 설계 승인을 절차를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루마니아 피드 2단계는 12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12개월 소요 이후에 이제 진행이 될 거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착공 자체가 어느 정도 계산이 되었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로 이제 서서히 아이다호주와 같이 기자재 발주가 진행이 될 거다. 그래서 올해 두산 에너빌리티의 4분기 정도에 SMR 관련한 그런 발주 계획이 수주 계획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가 급증하기 때문에 SMR 시장이 폭풍 성장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뉴스케일 파워에 24기를 공급할 수 있는 스탠다드 파워 계약이 언제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게 진행이 되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로 기자재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계속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 입장에서는 웨스팅하우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 원전 시장의 이제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의 저런 이제 큰 프로젝트 수주 이런 것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고요. 그게 8월 달에 진행이 되느냐 아니면 9월 이후에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합병의 영향도 많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바라보고 있는 그런 소스가 서서히 이제 발표가 되어야 되는데 일단 이번 주, 다음 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두산이 계속해서 이제 IR에서 비공개 IR을 하면서 이 일반 주주들에게는 설명하지 않는 부분을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에 대해서 지금 폭로 아닌 폭로가 좀 나온 것 같은데 두산이 두산 밥캣과 두산 로보틱스의 합병을 앞두고 진행한 기관 투자자와의 미팅에서 배당 확대를 시사했다. 지금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밥캣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을 확대하고 이를 활용해서 두산 로보틱스의 배당을 늘려서 최대 주주인 두산과 그 주주들에게 돌아가게 한다라는 보관으로 해석이 된다. 그래서 13일 이제 홍콩계 증권사 CLSA가 지난달 말 발간한 두산에 대한 보고서 밸류업 역행에 따르면 두산 합병안 발표 이후에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IR 행사를 진행하고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보니까 이제 배당 확대에 대한 계획을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 개편이 완료되면 배당 수입이 늘어나고 이를 배당금 확대에 활용하겠다. 그게 이제 두산 지주사 입장이죠. 이 두산 지주사 입장에서 지금 이제 뭐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을 밀어주기 위해서 이 합병한 것도 아니고 뭐 이거 다른 뭐 두산 밥캣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두산 지주사 차원에서 배당에 대한 수익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너네 한테 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또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수 청구권 규모가 1조 5천억 원이 넘더라도 이를 소화할 방법을 강구하겠다라는 의지도 내비쳤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비싼 돈 들여서 합병하겠다는 거죠. 이 1조 5천억 제가 말씀드렸지만 1조 5천억을 굳이 합병하는 데 쓰지 않고 다른 기업 인수하는 데 써도 되는 그런 돈들을 지금 굳이 진행을 한다. 그러니까 두산 밥캣에 대한 현금 자체를 이 합병하는 데 쓰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두산 에너빌리티 부채 가져가서 지분 가치 낮추고 그 다음에 그 두산 밥캣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활용해서 매수 청구권 커버하고 결국에는 이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두산 밥캣을 그 아래에 두기 위해서 이 모든 이 합병이 진행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았었는데 지금 이 변명이라고 되고 있는 이 설명들이 모두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다못해 CLSA가 저렇게 밸류업 역행이라는 보고서를 발행하면서 이런 이 얘기까지 하는 상황이다. 금감원에게도 찍혔고 국회에서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밥캣 합병에 대해서 방지하는 법안까지 이제 발의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두산 이 경영진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무리수를 두고 이 합병을 밀어붙이는가 참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궁지에 몰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사업 확대에 대한 변명을 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CLSA조차도 지금 이제 신뢰가 지금 떨어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목표가를 이제 낮추고 17만 7천원으로 낮추고 이 홀드로 또 이제 목표를 제시를 하였죠. 그러니까 낮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국에는 대주주의 편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합병안이 그죠? 두산 밥캣을 어떻게 하면 가져올지에서부터 시작된 질문이 이렇게 짜집기 퍼즐식으로 역으로 이제 퍼즐을 맞춰가듯이 합병 비율도 억지로 맞춰가지고 한 게 지금 이렇게 큰 이슈가 진행이 된 거고요. 금감원에서도 이제 뭐 무한으로 반려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게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 정정 이 신고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려를 한다면 분명히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한 그 합병안은 금감원에게 정말 타깃이 되고 있다. 이거 통과시켜주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합병 이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고 두산 자체도 합병 비율이라든지 그런 합병의 이 철에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좀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두산 배당금, 그죠? 바켓을 통해서 로보틱스를 통해서 받는 배당금의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배당을 늘리겠다라고 표현한 것은 정말 실망스럽고 참 좀 그런 이 내용이네요. 그래서 사측에서는 뭐 확실한 내용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런 뉘앙스로 표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산이 뭐 그 아래 두산 포트폴리오 홀딩스를 두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로부터 두산 큐백스를 사가는데, 두산 큐백스도 사실 고배당주입니다. 근데 두산 큐백스를 살 때도 지금 두산 포트폴리오 홀딩스가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입으로 또 그걸 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고배당주들 다 밑에 붙여놓고 지분 구조 지분율 높여놓고 기다리겠다는 거죠. 그걸로 뭐 다음 투자금을 만들던지 배당을 높이면서 계속 그렇게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정말 두산 밥캣을 생각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생각했다면 지금 이제 두산 밥캣을 먼저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시작을 했어야 됩니다. 두산 밥캣을 저평가된 두산 밥캣을 뭐 자사주를 매입하든지, 현금성 자산이 워낙 많으니까요. 혹은 자사주 소각을 하든지 아니면은 배당금을 늘리던지 이 두산 밥kit부터 좀 저평가를 해소하고 나서 그 두산 로보틱스와 이제 키를 좀 맞춰놓고 그러고 이제 합병 비율을 산정을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컷 블록딜 해가지고 지분 가치 낮춰놓고 이제 와가지고 뭐 원자력 투자금을 뭐 확보한다느니 1조를 지금 마련한다느니 그런 식으로 두산 지주사가 난리를 치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분을 그럼 팔지 말았어야죠. 왜 블록딜 해가지고 두산 테스나 그렇게 붙여놓고 배당 받고 있으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분율은 30% 최소한으로 맞춰놓고 그럼 돈이 있으면 다시 최대 그 유상증자, 그죠? 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해가지고 그렇게 두산 에너빌리티에 직접 돈을 대주던지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야지. 조금 이제 그런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 밥캣과 로보틱스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너무 좀 넘어갔다.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합병 비율만 제시했을 때 그렇게 그 상황이 차라리 나았다. 오히려 이 변명이라고 하는 그런 글들을 보고 나니 저도 계속해서 이제 좀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그래서 지켜보려고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일단 우리는 이러한 시장 상황, 원자력 발전, 그 다음에 그 외에 에너지 시장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내, 그 다음에 국외도 모두 이제 좀 좋은 방향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기에 맞는 이 기술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주가가 움직이기는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요 이슈들이 어떻게 이제 풀려가는지 그런 것들 한번 볼 거고요. 만약에 웨스팅하우스 합의가 되었다, 합의 소식이 들려왔다, 그러면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아마 챕코 원전 수주했을 때 올라가지 못했던 주가가 그때 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 합병 불확실성 이슈를 별개로 하고 아마 그때는 25,000원 위로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웨이팅하우스에 대한 합의 소식이 빨리 좀 들려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국내에 대한 이 시장 불확실성도 이제 고준위 특별법 통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여야 간에 적절한 합의를 해서 좀 이제 에너지 시장에 있어서는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이제 두산 경영진도 좀 이제 좀 방향을 틀어서 이제는 시장을 위해서, 그죠? 주주들도 위해서 좀 생각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역으로 퍼즐 맞춰놓고 주주 위한 거였습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주주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이 조치를 취하고 그 뒤에 본인들의 이득을 취해가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는 그림을 좀 그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